배신과 복수의 막장 이야기. 놓치고 싶지 않다면 구독, 좋아요. 72세의 강태수는 새벽 5시면 어김없이 눈을 떴다. 50년 넘게 새벽같이 일어나 약초를 다루던 습관은 회장직에서 물러난 지금도 변하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거실로 내려와 창문을 열었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타워팰리스 53층. 이곳에서 그는 지난 20년을 살았다. 또 일찍 일어나셨네요, 아버님. 며느리 오나영의 목소리였다. 그녀는 언제나처럼 단정한 실크 가운을 입고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 뭔가 다른 것이 숨어 있다는 느낌을 태수는 최근 들어 자주 받았다.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고 했지. 나영이도 일찍 일어났구나. 아버님 약 챙겨드리려고요. 요즘 자주 깜빡하시잖아요. 태수는 미간을 찌푸렸다. 그는 약을 깜빡한 적이 없었다. 오히려 매일 정확히 오전 8시에 혈압약과 영양제를 챙겨 먹었다. 하지만 나영은 일주일에 3번 이상 같은 말을 반복했다. 내가 언제 약을 안 먹었나? 그러셨어요, 아버님. 어제도 제가 2번이나 말씀드렸는데 기억 못 하시더라고요. 태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뭔가 이상했지만 정확히 꼬집어 말할 수 없었다. 그저 본능적으로 이 집안의 공기가 예전과 다르다는 것을 느낄 뿐이었다. 며칠 후 태수는 서재에서 서류를 정리하다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 자신의 인감도장이 평소와 다른 곳에 놓여 있었던 것이다. 그는 항상 서랍 왼쪽 2번째 칸에 보관했는데 오늘은 책상 위에 놓여 있었다. 내가 꺼냈나? 아무리 생각해도 기억이 나지 않았다. 태수는 불안감을 느끼며 인감도장을 다시 서랍에 넣고 잠갔다. 그리고 그날 밤 그는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다. 새벽 2시쯤 거실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태수는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나 문을 살짝 열었다. 복도 끝 거실에서 불빛이 새어나왔고 아들 민재와 며느리 나영의 목소리가 들렸다. 이번 달까지 갚아야 해. 안 그러면 압류 들어와. 그러니까 빨리 진행해야죠. 이미 김 변호사한테 다 얘기했어요. 아버님 치매 진단서만 나오면 성년후견인 지정할 수 있대요. 근데 아버지는 멀쩡하잖아. 멀쩡해 보이는 거예요. 실제로 요즘 깜빡깜빡 하시잖아요. 약도 자꾸 까먹으시고. 태수는 숨이 막혔다. 손이 떨렸다. 그들이 말하는 것은 자신이었다. 그리고 그 깜빡거림은 나영이 만들어낸 거짓말이었다. 근데 후견인 되면 재산 관리할 수 있는 거야? 당연하죠. 그리고 유언장도 다시 써야죠. 제가 알아본 법무사가 있어요. 대필도 해주고 나중에 문제 생기면 아버님이 정신 온전할 때 쓰신 거라고 증언까지 해준대요. 그게 가능해? 돈만 주면 뭐든 가능해요. 당신 회사 횡령건도 덮을 수 있다고요. 그러려면 최소 50억은 있어야 하는데 아버님 통장에서 빼내면 돼요. 민재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태수는 문틈 사이로 아들의 얼굴을 볼 수 있었다. 고뇌하는 표정이었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근데 아버지가 눈치채면? 눈치챌 리 없어요. 이미 주변 사람들한테 아버님이 요즘 이상하시다고 다 얘기해뒀어요. 윤 박사님도 진단서 써주기로 했고요. 태수는 더 이상 듣지 못하고 방으로 돌아왔다. 그의 가슴은 분노와 배신감으로 터질 것 같았다. 40년 넘게 키운 아들이, 그리고 딸처럼 아꼈던 며느리가 자신을 정신병원에 보내고 재산을 가로채려 한다니. 그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다. 그리고 결심했다. 이대로 당하지 않겠다고. 다음 날 아침, 태수는 평소처럼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식탁에 앉았다. 나영아, 오늘 나 좀 병원 데려다 줄 수 있겠니? 요즘 머리가 자꾸 멍해서 검사 좀 받아보고 싶구나. 나영의 눈이 반짝 빛났다. 아, 네.
당연하죠, 아버님. 제가 좋은 병원 알아요. 제 친구 남편이 정신과 전문이거든요.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다. 좋아, 내 판을 다 지켜보마. 그리고 그 모든 걸 증거로 남기겠다. 그날 오후 태수는 나영 몰래 집을 빠져나와 오래된 친구를 찾아갔다. 30년 만에 다시 만난 장애인 변호사. 그녀는 태수의 이야기를 듣고 경악했다. 태수 씨, 이건 명백한 범죄예요. 사문서 위조에 재산 강탈 미수죠. 알아, 그런데 증거가 없어. 내 말만으론 부족하지. 그럼 증거를 만들어야죠. 혜인은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50년 전 그가 사랑했던 바로 그 미소였다. 일단 집안 곳곳에 녹음기를 설치하세요. 그리고 절대 눈치채게 하면 안 돼요. 제가 전문가 연결해 드릴게요.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전쟁이 시작된 것이다. 나영은 계획대로 태수를 윤석환 원장이 운영하는 강남의 한 정신과 병원으로 데려갔다.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부드러운 조명, 클래식 음악이 흐르는 대기실. 모든 것이 환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설계된 공간이었다. 강태수 회장님, 안으로 들어오시죠. 윤석환은 40대 중반의 잘생긴 남자였다. 그는 태수를 맞이하며 정중하게 인사했다. 하지만 태수는 그의 눈빛에서 뭔가 부자연스러운 것을 감지했다. 진료실에서 윤석환은 여러 질문을 던졌다. 오늘이 며칠인지 아세요? 대통령이 누군지 기억하세요? 아침에 뭐 드셨어요? 모두 너무나 기초적인 질문들이었다. 태수는 모든 질문에 정확히 답했다. 회장님 상태는 매우 양호하십니다.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윤석환의 말에 태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진료실을 나와 복도에서 기다리던 나영과 윤석환이 나누는 대화를 엿들었을 때 그는 경악했다. 진단서는 언제 나와요? 다음 주까지 준비해 드리죠. 중등도 알츠하이머로 작성하면 되죠? 네. 그리고 입원 기록도 조작 가능하죠? 물론입니다. 제가 지난 3개월간 꾸준히 방문하셨다고 기록 남기겠습니다. 날짜와 시간까지 완벽하게요. 태수는 주머니 속 소형 녹음기가 작동 중인지 확인했다. 혜인 변호사가 준 최신형 녹음기였다. 모든 대화가 선명하게 녹음되고 있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태수는 손자 서준이 자신의 방문 앞에 서 있는 것을 발견했다. 할아버지, 16살 서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다. 왜 그러니? 할아버지 저 말씀드릴 게 있어요. 태수는 서준을 방으로 데려갔다. 그리고 문을 닫았다. 엄마랑 아빠가 할아버지를 속이고 있어요. 서준은 떨리는 목소리로 며칠 전 우연히 들은 부모의 대화를 털어놓았다. 요양원에 보낼 계획, 재산을 빼돌릴 음모, 심지어 할아버지가 완전히 치매에 걸릴 때까지 약을 바꿔치기 한다는 끔찍한 계획까지. 그래서 제가 증거를 모았어요. 서준은 핸드폰을 꺼냈다. 그 안에는 부모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 통화 녹음, 심지어 나영이 약국에서 수면제를 대량 구매한 영수증 사진까지 있었다. 태수는 손자를 꼭 껴안았다. 이 어린아이가 얼마나 큰 용기를 냈을지 알 수 있었다. 잘했다, 소준아. 넌 정말 용감한 아이구나. 할아버지 저 어떻게 해야 해요? 엄마 아빠가 감옥 가면 저랑 하은이는 걱정하지 마라. 할아버지가 다 해결할게. 하지만 상황은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다. 그날 밤, 태수는 또다시 거실에서 나는 소리에 잠을 깼다. 이번엔 민재 혼자였다. 그는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다. 김 변호사님, 그러니까 성년 후견인 지정 신청은 언제 넣으면 돼요? 네, 진단서는 다음 주에 나온대요. 아, 그리고 아버지 명의로 된 청담동 빌딩, 그거 매각 진행할 수 있어요? 후견인 되기 전에는 안 된다고요. 그럼 위임장을 위조하면요? 아,
그건 너무 위험하다고요? 태수는 이를 악물었다. 아들은 이미 자신의 빌딩을 팔 생각까지 하고 있었다. 그 빌딩은 태수가 30년 전 처음 사업에 성공했을 때 구입한 것으로 감정적 가치가 큰 자산이었다. 다음 날 태수는 혜인을 다시 만났다. 이제 충분한 증거가 모였어요. 녹음 파일, 손자가 수집한 자료, 병원 원장과의 대화까지. 이 정도면 검찰에 고소할 수 있어요. 아직 안 돼. 태수는 고개를 저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그들이 실제로 범행을 저지르는 순간을 잡아야 해. 하지만 그건 너무 위험해요. 만약 그들이 당신을 정말로 요양원에 보내버리면 그럴 리 없어. 나영은 치밀해. 모든 게 합법적으로 보이도록 할 거야. 법원 허가를 받고 정식 절차를 밟을 거라고. 혜인은 한숨을 쉬었다. 알았어요. 하지만 제가 항상 연락 가능하도록 해 놓을게요. 위험하다 싶으면 바로 연락하세요. 일주일 후 나영은 태수에게 서류 뭉치를 내밀었다. 아버님, 이거 좀 보세요. 아버님 재산 관리를 위한 신탁 계약서예요. 요즘 아버님 건강도 안 좋으시고 하니까 전문가한테 맡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태수는 서류를 훑어봤다. 신탁계약서가 아니었다. 성년후견인 지정 동의서였다. 그리고 재산관리 위임장, 심지어 유언장 양식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이게 무슨 서류지? 아, 그냥 형식적인 거예요. 만약을 대비한 거죠. 아버님 연세도 있으시고. 나영아, 태수는 며느리를 똑바로 쳐다봤다. 난 아직 멀쩡해. 이런 서류에 사인할 이유가 없어. 나영의 얼굴이 일순간 굳었다. 하지만 곧 미소를 되찾았다. 그럼 다음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그날 밤 태수는 서재에 설치된 CCTV를 확인했다. 나영은 그가 자고 있을 때 몰래 서재에 들어와 인감 도장을 꺼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해온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 모든 것이 녹화되고 있었다. 이제 됐어. 태수는 혜인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증거 확보 완료. 내일 경찰서로 가겠습니다. 태수가 경찰서로 가기로 한 바로 그날 상황은 급변했다. 아침 식사 자리에서 민재가 갑자기 발표했다. 아버지, 오늘 중요한 손님이 오십니다. 가족 미팅 겸해서 저녁 식사 같이 하시죠. 무슨 손님? 법률 자문을 맡은 김 변호사님이요. 아버지 재산 관리 건으로 상담할 게 있대요. 태수는 직감했다. 오늘이 그들이 본격적으로 움직이는 날이라는 것을.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화장실에 간다는 핑계로 자리를 떠났다. 그리고 재빨리 혜인에게 문자를 보냈다. 오늘 저녁 7시. 우리 집. 변호사 동행 예정. 준비 부탁. 혜인의 답장은 즉각 왔다. 알았어요. 경찰 대기시켜 놓겠습니다. 저녁 6시 현관 초인종이 울렸다. 40대 후반의 날카로운 인상의 남자가 서 있었다. 김영수 변호사였다. 강태수 회장님 처음 뵙겠습니다. 악수를 나누는 순간 태수는 그의 손에서 차가움을 느꼈다. 이 사람은 돈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사람이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다. 저녁 식사는 어색한 침묵 속에서 진행됐다. 나영은 평소처럼 밝게 웃으며 분위기를 띄우려 했지만 태수는 거의 말이 없었다. 12살 하은만이 천진하게 할아버지에게 말을 걸었다. 할아버지 오늘 학교에서 그림 숙제했어요. 할아버지 그렸어요. 그래. 우리 하은이 참 착하네. 태수는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이 순수한 아이들만큼은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식사 후 거실로 자리를 옮겼다. 김영수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열었다. 회장님, 오늘 준비한 서류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재산 신탁 계약서입니다. 회장님의 모든 자산을 신탁회사에 맡기시면 잠깐. 태수가 손을 들었다. 나는 재산 신탁 같은 거 할 생각 없네.
내 재산은 내가 관리하겠네. 김영수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민재가 재빨리 끼어들었다. 아버지, 요즘 건강도 안 좋으시고 하니까 전문가한테 맡기시는 게. 내가 언제 건강이 안 좋다고 했나? 태수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순간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아버님, 지난주에 병원에서 검사 받으셨잖아요. 윤 박사님이. 나영이 말을 꺼내려는 순간 태수가 차갑게 웃었다. 윤석한 말인가? 그 사람이 뭐라고 하던가? 나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태수가 윤석환과의 대화를 알고 있다는 뜻인가? 그냥 건강 체크 차원에서. 거짓말하지 마라. 태수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서재로 가더니 노트북을 들고 왔다. 그는 거실 TV에 노트북을 연결했다. 이걸 좀 보시지. 화면에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나영이 윤석환과 복도에서 나누는 대화였다. 진단서는 언제 나와요? 다음 주까지 준비해드리죠. 중등도 알츠하이머로 작성하면 되죠. 거실이 완전히 정적에 휩싸였다. 나영은 입술이 파르르 떨렸고 민재는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다. 김영수 변호사는 황급히 서류를 챙겨 가방에 넣기 시작했다. 이건 오해예요, 아버님. 오해. 태수는 리모컨을 눌러 다음 영상을 재생했다. 이번엔 나영이 밤중에 서재에 몰래 들어와 인감 도장을 훔치는 장면이었다. 이것도 오해인가? 아버지, 저는 민재가 무릎을 꿇으려는 순간 현관 초인종이 울렸다. 나영이 벌떡 일어나 문을 확인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문이 열리며 2명의 경찰관이 들어왔다. 그리고 그 뒤로 혜인이 모습을 드러냈다. 강태수 씨의 법률 대리인 장혜인입니다. 이분들은 강남경찰서 형사분들이세요. 경찰관 중 한 명이 영장을 보여주었다. 오나영 씨, 강민재 씨, 사문서 위조 및 재산 강탈 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잠깐만요. 이건 말도 안 돼요. 나영이 소리쳤지만 경찰은 이미 수갑을 채우고 있었다. 민재는 그저 바닥에 주저앉아 고개를 떨구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저는 제가 미쳤었어요. 미친 게 아니라 탐욕스러웠던 거지. 태수는 냉정하게 말했다. 너희가 원했던 재산 이제 한 푼도 못 받을 거다. 내 유언장은 이미 공증을 마쳤어. 모든 재산은 사회복지재단과 하은이, 서준이 명의로 신탁된다. 아버지, 민재가 울부짖었지만 경찰은 이미 그를 끌고 나가고 있었다. 거실에는 충격에 빠진 하은이와 눈물을 흘리는 서준만 남았다. 태수는 손자를 끌어안았다. 잘했다, 서준아. 내가 없었다면 할아버지도 위험했을 거야. 할아버지, 저 때문에 엄마 아빠가. 아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그 사람들이 잘못한 거지. 그날 밤 뉴스 속보가 떴다. 전 제약회사 회장, 아들 내외의 재산 강탈 음모 폭로. 일가족 몰락 위기. 세상은 또 한 번 충격에 휩싸였다. 구치소 면회실. 유리창 너머로 민재가 앉아 있었다. 불과 2주 만에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핏기 없는 얼굴, 푹 꺼진 눈, 구부정한 어깨. 태수는 수화기를 들었다. 민재도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집었다. 아버지, 말해봐라, 대체 왜 그랬냐? 민재는 한참을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제가 회사 돈을 횡령했어요. 85억 원. 태수는 눈을 감았다. 예상은 했지만 직접 듣는 것은 달랐다. 처음엔 그냥 잠깐 빌리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주식 투자로 대박 나면 바로 갚으려고 했죠. 근데 실패했어요. 1번, 2번, 3번.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어요. 그래서 나를 이용하려 했냐? 나영이가 방법을 알려줬어요. 아버지를 치매 환자로 만들면 후견인이 되어서 재산을 관리할 수 있다고.
처음엔 거절했어요. 정말이에요. 근데 빚쟁이들이 집으로 찾아왔어요. 애들 학교까지 미행했어요. 나영이가 협박받았어요. 일주일 안에 돈 안 갚으면 애들을 해치겠다고. 민재는 울음을 터뜨렸다. 저는 아버지를 배신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 자식들이 제 가족이 위험했어요. 태수는 아무 말 없이 아들을 바라봤다. 분노와 연민이 교차했다. 그렇다고 아버지를 정신병원에 보내는 게 해결책이었냐? 아니에요. 아니었어요. 저도 알아요. 저는 변명할 자격도 없어요. 그냥 저는 겁쟁이였어요. 제대로 된 아들이 아니었어요. 침묵이 흘렀다. 태수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나영이는 지금 어떻게 지내냐? 여자 구치소에 있어요. 면회 신청했는데 거부당했어요. 아마 저를 원망하고 있을 거예요. 당연하지. 자기 인생을 망친 사람인데. 아니에요. 제가 나영이 인생을 망친 거예요. 제가 처음부터 정직하게 살았다면. 민재는 고개를 떨구었다. 아버지, 한 가지만 부탁드려요. 서준이랑 하은이. 그 애들만은 지켜주세요. 제 죄 때문에 그 애들까지 벌 받게 하지 말아주세요.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걱정하지 마라. 그 애들은 내가 키울 거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면회 시간이 끝났다. 태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민재가 다급히 소리쳤다. 아버지, 저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태수는 잠시 멈춰서서 뒤를 돌아봤다. 용서는 시간이 필요한 거다. 지금 당장은 모르겠다. 그리고 그는 면회실을 나왔다. 밖에서 혜인이 기다리고 있었다. 어땠어요? 괴로웠네. 저 사람이 내 아들이라는 게 믿기지 않아. 하지만 그래도 아들이잖아요. 혜인은 태수의 손을 잡았다. 태수 씨, 화는 당연히 나야 해요. 하지만 언젠가는 용서해야 할 때가 올 거예요. 당신을 위해서라도. 알아. 하지만 지금은 아니야. 며칠 후 윤석환 원장도 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 그는 허위 진단서 작성과 의료법 위반으로 면허 취소 위기에 몰렸다. 하지만 그는 태수를 찾아와 무릎을 꿇었다. 회장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돈에 눈이 멀어서. 일어나시오. 태수는 그를 일으켜 세웠다. 당신도 피해자요. 나영이가 당신을 협박했다는 걸 나도 알아. 사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나영은 윤석환의 과거 불법 처방전 발급 기록을 입수해 협박했다. 거절하면 의사협회에 고발하겠다고 위협한 것이다. 제가 증인으로 나서겠습니다. 나영 씨가 어떻게 저를 협박했는지, 어떻게 계획을 짰는지 모두 증언하겠습니다. 고맙소. 재판이 시작되었다. 검사는 나영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민재에게는 횡령죄와 사문서 위조죄를 합쳐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최후 진술에서 나영은 끝까지 자신은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저는 그저 남편과 아이들을 지키려고 했을 뿐입니다. 시아버지를 해치려던 게 아니에요. 하지만 판사는 냉정했다. 피고인은 치밀한 계획 하에 범행을 준비했고 여러 사람을 공범으로 끌어들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가정 문제가 아니라 조직적 범죄입니다. 피고인 오나영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합니다. 민재는 판결문을 듣는 내내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태수는 방청석에 앉아 무표정하게 그 모습을 지켜봤다. 판결이 끝난 후 법정을 나서는 태수에게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회장님, 아드님을 용서하실 건가요? 손자들은 어떻게 키우실 계획이신가요? 재산은 정말 모두 기부하시는 건가요? 태수는 마이크 앞에 섰다. 저는 평생 돈을 벌기 위해 살았습니다. 그게 가족을 위하는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틀렸습니다. 돈은 가족을 지키는 게 아니라 가족을 무너뜨리더군요.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다.
제 재산 대부분은 빈곤 청소년을 위한 재단에 기부할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여생은 손자들과 함께 보낼 것입니다. 돈이 아니라 사랑으로 말입니다. 그날 저녁 뉴스는 태수의 인터뷰를 톱으로 다뤘다. 재벌 회장 230억 전재산 기부 선언. 세상은 또 한 번 떠들썩했다. 6개월이 흘렀다. 태수는 타워 팰리스를 정리하고 경기도 가평의 작은 전원주택으로 이사했다. 서준과 하은이가 함께였다. 처음 며칠은 아이들도 적응하지 못했다. 특히 서준은 학교 친구들의 시선이 두려워 등교를 거부하기도 했다. 할아버지, 애들이 저보고 범죄자 아들이래요. 그래서 태수는 서준의 어깨를 두드렸다. 내가 범죄를 저질렀냐? 아니요. 그럼 당당하면 돼. 부모의 잘못은 부모 것이야. 내 잘못이 아니다. 하지만 말처럼 쉽지 않았다. 서준은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했고 하은이는 친구들이 피하는 것을 견디지 못해 자주 울었다. 태수는 두 아이를 서울 학교에서 전학시키고 가평의 작은 학교에 보냈다. 새로운 환경에서 아이들은 조금씩 변화했다. 특히 서준은 학교 상담 선생님과 주기적으로 만나며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갔다. 어느 날 태수는 서준과 함께 텃밭을 가꾸고 있었다. 서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할아버지, 아빠는 언제 나와요? 3년 뒤쯤. 그럼 할아버지는 아빠 다시 만날 거예요. 태수는 삽질하던 손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봤다. 모르겠다. 아직은 화가 나거든. 저는 아빠가 보고 싶어요. 나쁜 짓을 한 건 알지만, 그래도 제 아빠잖아요. 태수는 서준을 바라봤다. 16살 소년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다. 서준아, 내 마음은 이해해. 하지만 할아버지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 네, 알겠어요. 그날 밤 태수는 혜인에게 전화를 걸었다. 혜인 씨, 나 이상한가? 무슨 소리예요? 아들을 용서 못하겠어. 서준이는 아빠를 보고 싶어 하는데 난 아직도 그 배신감이 가시지 않아. 혜인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태수 씨,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위한 거예요. 그 분노를 계속 품고 있으면 아픈 건 태수 씨 자신이에요. 알아, 머리로는 알아. 근데 마음이 안 따라와. 그럼 천천히 가요. 억지로 용서할 필요 없어요.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요. 전화를 끊고 태수는 창밖을 바라봤다. 밤하늘에 별이 총총했다. 아내가 살아있었다면 뭐라고 했을까?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여보, 그래도 우리 아들인데. 태수는 한숨을 쉬었다. 다음 날 아침 우편함에서 편지 한 통을 발견했다. 발신인은 민재였다.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뜯었다. 아버지, 감옥에서 매일 후회하며 살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줬는지 매일 생각합니다. 아버지를 뵐 면목도 없지만 그래도 이 편지만은 쓰고 싶었습니다. 아버지, 서준이와 하은이를 잘 부탁드립니다. 그 애들만큼은 제대로 키워주세요. 돈이 아니라 사랑으로 말입니다. 제가 아버지한테 배우지 못한 것을요. 저는 여기서 열심히 반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정말 언젠가 아버지께 떳떳한 아들로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서해달라는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럴 자격이 없으니까요. 다만 아버지 건강만은 꼭 챙기세요. 제가 아버지를 배신했어도 아버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존경하는 분입니다. 불효자 민재올림. 태수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분노도 있었지만 그 안에 슬픔도 섞여 있었다. 몇 주 후 태수는 결심했다. 구치소로 향했다. 혜인이 동행했다. 정말 괜찮겠어요? 응, 서준이 말이 맞아. 그래도 내 아들이잖아. 면회실에서 민재를 만났다.
민재는 더 말라 있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예전보다 맑았다. 아버지, 들어봐라. 태수는 심호흡을 하고 말했다. 나는 아직 너를 완전히 용서한 건 아니다. 하지만 내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건 알겠다. 아버지, 내가 출소하면 다시 시작해라. 돈 없이 명예 없이 맨몸으로 시작해라. 그게 진짜 자수성가다. 네.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준이와 하은이, 그 애들은 내가 잘 키울 테니 걱정하지 마라. 민재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조아렸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면회를 마치고 나오는 길 혜인이 물었다. 기분이 어때요? 좀 후련해.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아. 다행이에요. 혜인은 태수의 손을 잡았다. 태수 씨, 우리도 이제 새로 시작해요. 50년 전엔 집안의 반대로 헤어졌지만 이젠 자유잖아요. 태수는 혜인을 바라봤다.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그때의 반짝임이 있었다. 그래, 새로 시작하자.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걸었다. 3년이 흘렀다. 민재는 모범수로 6개월 일찍 출소했다. 교도소 문을 나서는 그를 태수와 서준, 하은, 그리고 혜인이 기다리고 있었다. 아빠, 하은이가 달려가 민재를 껴안았다. 서준도 천천히 다가가 아버지와 포옹했다. 민재는 아이들을 안고 목 놓아 울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태수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다. 여전히 완전히 용서된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아들이 돌아온 것에 안도감을 느꼈다. 아버지, 민재가 다가와 무릎을 꿇었다. 절대 다시는 아버지를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제 남은 인생은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일어나라. 태수는 아들을 일으켜 세웠다. 과거는 과거야. 이제 앞을 보고 살아라. 네. 네. 민재는 출소 후 작은 편의점에서 일을 시작했다. 화려했던 과거는 모두 버리고 시급 9,860원을 받으며 하루하루를 살았다. 처음에는 힘들었다. 과거 거래처 사람들과 마주쳤을 때의 수치심, 동네 사람들의 수군거림. 하지만 그는 견뎠다. 아빠 힘들어? 퇴근 후 집에 돌아온 민재에게 서준이 물었다. 응, 힘들어. 근데 괜찮아. 이게 내가 가야 할 길이니까. 아빠, 나 아빠 자랑스러워. 그래? 응. 남들이 뭐라 해도 나는 정직하게 사는 아빠가 좋아. 민재는 아들을 꼭 껴안았다. 한편 나영은 출소 후 민재와 이혼했다. 그녀는 서울을 떠나 지방의 작은 도시로 이주했다. 민재에게 마지막으로 보낸 문자 메시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미안해요. 나는 당신과 다시 시작할 용기가 없어요. 아이들 잘 키워주세요. 민재는 그 문자를 보고 오래도록 울었다. 하지만 이해했다. 자신들의 관계는 이미 돌이킬 수 없이 망가져 있었다. 어느 주말 태수는 가평집에서 가족 모임을 열었다. 민재, 서준, 하은, 그리고 혜인까지 모두 둘러앉아 저녁을 먹었다. 할아버지, 이거 제가 텃밭에서 딴 토마토예요. 하은이가 자랑스럽게 접시를 내밀었다. 태수는 토마토를 한 입 베어 물었다. 우리 하은이가 농사 천재네.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셨잖아요. 식사 후 태수는 거실에 모두를 모아놓고 말했다. 오늘 너희에게 할 이야기가 있다. 모두 긴장한 표정으로 태수를 바라봤다. 나는 혜인 씨와 결혼하기로 했다. 순간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하은이가 제일 먼저 환호성을 질렀다. 와, 할머니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서준도 미소를 지었다. 축하드려요, 할아버지. 민재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일어나 태수에게 절을 했다. 아버지, 행복하세요. 정말 축하드립니다. 고맙다. 태수와 혜인의 결혼식은 작고 소박했다.
가까운 지인 몇 명만 초대한 조촐한 식이었다. 하지만 그 어떤 화려한 결혼식보다 따뜻했다. 주례 없이 진행된 식에서 태수가 직접 마이크를 잡았다. 저는 50년 전 이 사람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돈과 명예 때문에 놓아줬습니다. 그리고 평생 후회하며 살았습니다. 그는 혜인의 손을 잡았다.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요. 하객들은 박수를 보냈다. 서준과 하은이는 눈물을 흘렸다. 결혼 후 태수와 혜인은 가평집에서 평화로운 날들을 보냈다. 아침이면 함께 산책을 하고 오후에는 텃밭을 가꾸고 저녁이면 손자들과 저녁을 먹었다. 어느 날 저녁 하은이가 물었다. 할아버지, 돈이 없으면 불행한 거 아니에요? 우리 예전엔 부자였잖아요. 태수는 하은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하은아, 할아버지가 예전에 230억이 있을 때와 지금을 비교하면 지금이 훨씬 행복하단다. 왜요? 예전엔 돈은 많았지만 외로웠어. 사람들이 할아버지를 좋아한 게 아니라 할아버지 돈을 좋아했거든. 근데 지금은 할아버지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곁에 있잖아. 저요? 그럼 하은이, 서준이, 혜인 할머니 그리고 태수는 소파에 앉아있는 민재를 바라봤다. 너희 아빠도. 민재는 고개를 숙였다. 여전히 죄책감이 남아있었지만 아버지의 그 한마디가 큰 위로가 되었다. 몇 달 후 태수가 설립한 희망청소년재단이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가난한 가정의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진로 상담을 제공하고 심리 치료를 지원하는 재단이었다. 첫 장학금 전달식에서 태수는 아이들에게 말했다. 돈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제대로 살기 위해 돈을 버는 겁니다. 이걸 절대 잊지 마세요. 재단 운영에는 민재도 자원봉사자로 참여했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숨기지 않고 오히려 아이들에게 자신의 잘못을 솔직히 이야기했다. 저는 돈 때문에 가장 소중한 것을 잃을 뻔했습니다. 여러분은 저처럼 살지 마세요. 아이들은 민재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었다. 그렇게 1년이 흘렀다. 태수의 75번째 생일날 가족들이 모두 모였다. 민재가 준비한 소박한 미역국, 서준이 구운 케이크, 하은이가 그린 가족 초상화. 할아버지 소원 빌어요. 그래. 태수는 눈을 감고 소원을 빌었다. 그리고 촛불을 껐다. 할아버지 무슨 소원 빌었어요? 비밀이야. 사실 그의 소원은 간단했다.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 저녁 식사 후 태수는 혼자 베란다로 나갔다. 혜인이 따라 나왔다. 무슨 생각해요? 아내 생각. 하늘에서 보고 있을까? 당연히 보고 있죠. 그리고 분명히 웃고 있을 거예요. 그렇겠지. 태수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다. 여보, 나 이제 행복해. 늦었지만 깨달았어. 진짜 부자가 뭔지 말이야. 바람이 불어왔다.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거실에서 들려오는 손자들의 웃음소리, 민재가 설거지하는 소리, 혜인의 따뜻한 체온. 이 모든 것이 태수에게는 230억보다 소중했다. 그는 비로소 깨달았다. 인생에서 가장 큰 재산은 돈이 아니라 진심으로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가장 큰 성공은 많이 가진 게 아니라 제대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별빛 아래 태수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